천년의 밤 신라 잠들지 않는 왕국 이야기. 어둠이 내린 경주의 밤입니다. 대릉원 고분들 위로 별빛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 땅 밑 5m 깊이에는 천년을 잠든 왕들이 누워 있습니다. 금관을 쓴 채로, 금귀거리를 한 채로 영원히 깨어나지 않을 잠 속에서 1973년 여름 한 고고학자가 경주 대릉원 155호분을 발굴하고 있었습니다. 삽을 몇 번 떴을까? 흙 속에서 무언가 번쩍였습니다. 황금빛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황금관, 사슴뿔처럼 솟아오른 3개의 가지, 나뭇잎처럼 흔들리는 수십 개의 금판, 그리고 그 아래 1500년 동안 아무도 보지 못한 것, 누군가의 머리뼈. 그 순간 고고학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는 것을, 이곳은 한 왕국의 기억이 묻힌 곳이라는 것을. 천마총이라 이름 붙여진 그 무덤에서 우리는 1000년 전 신라를 만났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시간으로 돌아갑니다. 기원전 57년 아무것도 없던 이 땅에 한 사내가 알에서 깨어난 순간부터 서기 935년 마지막 왕이 왕관을 벗는 순간까지 992년 56명의 왕, 수백만의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1000년 전 경주로 가봅시다. 기원전 57년 봄, 지금의 경주, 그때 이름은 설화벌. 6개의 작은 마을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고허촌, 돌산 고허촌, 자산 진지촌, 무산 대수촌, 금산 가리촌, 명월산 꼬야촌. 각 마을마다 촌장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사람들은 철을 다루는 법을 몰랐습니다. 돌도끼로 나무를 베고 나무창으로 짐승을 잡았습니다. 들판은 넓었지만 사람은 적었습니다. 어느 날 알천 양산 기슭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 한 마리가 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가가자 말은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큰 알 하나. 알을 깼습니다. 그 안에서 사내 아이가 나왔습니다. 몸에서 빛이 났다고 합니다. 새와 짐승들이 춤을 췄다고 합니다. 6 마을 촌장들은 그 아이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박혁거세, 13살, 신라의 첫 번째 왕. 하지만 말입니다. 진짜로 알에서 태어났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6 마을 촌장들이 자기들보다 훨씬 어린 소년을 왜 왕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어쩌면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그 소년은 밖에서 온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철을 다룰 줄 아는 집단의 아들, 말을 타고 온 사람들, 청동 검을 가진 사람들. 6 촌장들은 알았습니다. 이 소년을 왕으로 삼으면 철무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알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 이후 이 땅의 역사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알영정이라는 우물가에서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계룡이 나타나 왼쪽 갈비뼈에서 계집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를 데려다 길렀습니다. 입술이 닭부리 같았다고 합니다. 월성 북쪽 시냇물에서 목욕시키자 부리가 떨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아령. 훗날 박혁거세의 왕비가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이 둘입니다. 박혁거세와 아령. 남편과 아내지만 둘 다 왕입니다. 신라에는 특별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성골. 왕족 중에 왕족. 아버지도 왕족, 어머니도 왕족인 사람만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신라에는 여왕이 3명이나 있었습니다.
선덕여왕, 진덕여왕, 진성여왕.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신라는 여성의 권력을 인정한 나라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여성의 권력이 필요했던 나라였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신라는 약했으니까요. 기원 후 1세기 한반도에는 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고구려, 서쪽에는 백제, 남쪽에는 가야, 그리고 동쪽 구석에 신라가 있었습니다. 제일 작았습니다. 제일 약했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철이었습니다. 철로 만든 칼, 철로 만든 창, 철로 만든 농기구. 철이 있으면 살 수 있었고 철이 없으면 죽었습니다. 신라에는 철이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철광석은 있었지만 재련 기술이 없었습니다. 반면 가야는 달랐습니다. 낙동강 하구 김해. 그곳에는 철이 넘쳐났습니다. 가야는 철을 외 중국까지 수출했습니다. 어느 날 밤, 가야의 기병 300명이 경주 분지로 쳐들어왔습니다. 불타는 마을, 비명. 신라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신라 사람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철이 필요하다. 철이 없으면 우리는 사라진다. 그래서 시작되었습니다. 300년의 전쟁. 신라 대 가야. 철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 2세기 말. 신라는 마침내 포항 지역 철광산을 차지했습니다. 냉수리. 그곳에서 신라 최초의 제철소가 가동되었습니다. 뜨거운 용광로. 붉게 달아오른 철. 망치로 두드리는 소리. 신라는 드디어 철을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북쪽에서는 더 강력한 적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고구려, 광개토대왕. 4세기 말 고구려군 5만이 신라를 공격했습니다. 신라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서기 400년 봄, 신라 왕궁에 급보가 들어왔습니다. 고구려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고구려, 그 이름만으로도 한반도가 떨던 시절이었습니다. 광개토대왕, 만주를 정복하고 백제를 무릎 꿇리고 요동을 장악한 왕. 그가 남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신라의 왕은 내물왕이었습니다. 마립간, 큰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신라에서는 왕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내물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신라 혼자서는 고구려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구려에 항복하겠습니다. 대신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중국 지린성. 지금도 그곳에 서 있는 돌비석이 있습니다. 광개토대왕 능비. 높이 6m 40cm. 사면에 1775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비석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백잔백제과 외가 신라성을 공격했다. 신라 왕이 사신을 보내 구원을 청했다. 광개토대왕이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냈다. 적들을 격퇴했다. 5만. 상상이 됩니까? 4세기 말에 5만 명의 군대라는 것이. 그들이 경주로 내려왔습니다. 말을 탄 기병들, 철갑옷을 입은 중장 보병들. 땅이 울렸습니다. 고구려군은 낙동강을 건넜습니다. 백제와 가야 연합군을 쳐부쉈습니다. 왜군을 바다로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신라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었습니다. 내물왕은 아들을 고구려에 보내야 했습니다. 볼모로. 그 아들의 이름은 복호. 훗날 눌지왕이 되는 사람입니다. 18살 복호는 고구려 평양으로 갔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길. 어쩌면 영영 돌아오지 못할 길. 그는 10년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어느 겨울밤 평양성 복호의 방. 그는 남쪽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의 나라는 왜 이렇게 약한가? 언젠가는, 그 언젠가가 정말로 올 줄은 그때는 몰랐을 것입니다. 서기 433년,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죽은 지 21년이 지났습니다. 신라는 여전히 약했습니다. 북쪽에는 고구려, 서쪽에는 백제, 남쪽에는 가야. 신라는 숨 쉴 틈도 없었습니다. 그때 백제 왕은 비유왕이었습니다. 그는 신라를 먹잇감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라 눌지왕은 달랐습니다. 10년간 평양에서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약한 나라가 살아남는 법은 강한 나라를 이용하는 것이다. 433년, 나제 동맹, 신라와 백제가 손을 잡았습니다. 북쪽의 고구려를 함께 막읍시다. 좋습니다. 대신 우리도 가야를 칠 때 도와주십시오. 동맹이 맺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두 나라는 서로를 믿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칼을 빼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120년 후 그 칼이 뽑혔습니다. 서기 551년, 신라 진흥왕, 백제 성왕, 고구려 양원왕, 세 나라가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강, 지금도 서울을 가로지르는 그 강. 1500년 전에도 그 강은 중요했습니다. 한강을 차지하면 중국과 직접 교역할 수 있었습니다. 한강을 차지하면 남과 북을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한강을 차지하면 한반도의 주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한강은 고구려 땅이었습니다. 백제 성왕이 신라 진흥왕에게 제안했습니다. 함께 고구려를 칩시다. 한강을 되찾읍시다. 진흥왕이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551년 가을, 신라군과 백제군이 동시에 북진했습니다. 고구려는 방어할 수 없었습니다. 남쪽에서 두 나라가 동시에 쳐들어왔으니까요. 한강 유역이 함락되었습니다. 백제 성왕은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땅을 되찾았다. 그런데 이듬해 552년 신라 진흥왕이 갑자기 군대를 움직였습니다. 백제가 차지한 한강 하류, 신라군이 그곳을 공격했습니다. 백제는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동맹국이 칼을 뽑을 줄은 몰랐으니까요. 한강 하류는 신라 땅이 되었습니다. 화면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 북한산 꼭대기, 지금도 그곳에 비석이 있습니다. 진흥왕 순수비, 진흥왕 16년 555년, 이곳까지 왔노라. 백제 성왕은 분노했습니다. 배신, 이것은 배신이었습니다. 554년 7월, 성왕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신라를 쳤습니다. 관산성, 지금의 충북 옥천, 그곳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백제군 3만, 신라군 5만, 칼과 칼이 부딪혔습니다. 창과 창이 엉켰습니다. 피가 땅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음악 갑자기 멈춤. 백제 성왕이 전사했습니다. 신라군 복병에게 목이 잘렸습니다. 백제의 왕이 전쟁터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백제 사비성 백성들은 통곡했습니다. 성왕의 아들 위덕왕은 아버지의 머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신라군이 가져갔으니까요. 그날 이후 백제와 신라는 돌이킬 수 없는 적이 되었습니다. 120년의 동맹은 깨졌습니다.
한강을 차지한 신라는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백제는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그 복수의 칼날은 100년 후에 정말로 뽑혔습니다. 서기 576년 진흥왕이 죽었습니다. 37년을 다스린 왕, 신라 영토를 2배로 넘게 확장한 왕, 그의 뒤를 이은 것은 진지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지왕은 4년 만에 폐위되었습니다. 귀족들이 쫓아낸 것입니다. 신라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왕권은 약했습니다. 귀족들은 서로 싸웠습니다. 진골 귀족, 육두품 귀족, 오두품 귀족, 뼈의 등급으로 사람을 나누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한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화랑도. 누가 만들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기록은 진흥왕 시절이라 하고 어떤 기록은 진평왕 시절이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화랑도가 단순한 청소년 조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화랑, 꽃같이 아름다운 남자. 그들은 귀족 자제들이었습니다. 15에서 20, 어떤 이는 30이 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산에 올랐습니다. 강에서 목욕했습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칼춤을 췄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배웠습니다. 정치를 배웠습니다. 충성을 배웠습니다. 화랑도의 수장을 풍월주라 불렀습니다. 바람과 달을 다스리는 자, 풍월주가 되면 수백 명의 낭도를 거느렸습니다. 그 낭도들은 풍월주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왜일까요? 신라 사회는 뼈의 등급이 전부였습니다. 성골이 아니면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육두품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높은 벼슬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화랑도는 달랐습니다. 풍월주가 되면 신분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육두품도 풍월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두품도 낭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화랑도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계율이 있었습니다. 세소국에 사군이충, 왕을 섬기되 충성으로 하라. 사친이여, 부모를 섬기되 효도로 하라. 교의신, 벗을 사귀되 믿음으로 하라. 임전무퇴, 전쟁에 임하여 물러나지 말라. 살생유택, 살생하되 가려서 하라.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번째였습니다. 임전무퇴, 전쟁에서 물러나지 않는다. 죽더라도 물러나지 않는다. 그리고 정말로 그들은 죽었습니다. 서기 660년 7월, 황산벌, 지금의 충남 논산, 넓은 들판, 그곳에서 백제와 신라가 마주쳤습니다. 백제군을 이끈 사람은 계백, 장군이었습니다. 신라군을 이끈 사람은 김유신, 화랑 출신이었습니다. 백제군은 5천, 신라군은 5만, 10배 차이. 하지만 계백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물러서면 사비성이 무너지니까요. 계백은 출전하기 전에 무언가를 했습니다. 그는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패배하면 그들이 노예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욕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깨끗이 보내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내는 말이 없었을까요? 자식들은 울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계백이 황산벌로 갈 때 그의 눈에는 이미 죽음밖에 없었다는 것을
압니다. 황산벌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신라군이 4번 쳐들어왔습니다. 4번 모두 막혔습니다. 5천의 백제군이 5만의 신라군을 막아낸 것입니다. 김유신은 고민했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나섰습니다. 관창, 화랑, 16살. 관창의 아버지는 품일, 신라 장군이었습니다. 품일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갈 수 있겠느냐? 관창이 대답했습니다. 가겠습니다. 관창은 말을 타고 백제군 진영으로 돌진했습니다. 혼자서 백제군이 그를 에워쌌습니다. 관창은 싸웠습니다. 10명을 베었습니다. 20을 베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로잡혔습니다. 계백이 관창을 보았습니다. 어린 것이 용감하구나. 돌려보내라. 관창은 풀려났습니다. 신라 진영으로 돌아온 관창, 아버지 품일이 물었습니다. 왜 돌아왔느냐? 관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을 타고 백제군 진영으로 돌진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더 많이 배웠습니다. 하지만 또 사로잡혔습니다. 계백은 이번에도 살려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하 장수 하나가 말했습니다. 또 돌려보내면 우리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집니다. 계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창의 목이 잘렸습니다. 백제군은 그 목을 말 안장에 묶어 신라 진영으로 보냈습니다. 말이 전장을 가로질러 신라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안장에는 관창의 목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품일이 아들의 목을 안았습니다. 목의 눈이 아직 떠 있었다고 합니다. 품일이 그 눈을 쓸어 감겨주었습니다. 잘했다, 아들아. 신라군 5만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분노가 들판을 채웠습니다. 신라군이 다시 돌격했습니다. 이번에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계백도 전사했습니다. 5천의 백제군은 모두 죽었습니다. 한 명도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660년 7월 10일 황산벌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관창만이 목숨을 바친 화랑이 아니었습니다. 서기 102년 중령, 지금의 경북과 충북 경계, 그곳에는 험한 고갯길이 있었습니다. 신라와 고구려를 잇는 유일한 길, 파사왕 23년 고구려군이 중령을 넘어 쳐들어왔습니다. 신라군이 막았지만 밀렸습니다. 그때 한 화랑이 있었습니다. 사다함. 그는 혼자 적진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고구려 군사 수십 명을 베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로잡혔습니다. 고구려 장수가 사다함을 보고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혼자서 이렇게 용맹하다니. 사다함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신라 화랑 사다함이다. 너희가 나를 죽여도 우리 군사는 반드시 이긴다. 고구려 장수는 감탄했습니다. 이런 용사를 죽이는 것은 아깝구나.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사다함이 대답했습니다. 화랑은 임전무퇴, 전쟁에서 물러나지 않는다. 나를 죽여라. 고구려 장수는 할 수 없이 사다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체를 보며 고구려 군사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저런 자들이 신라에는 얼마나 많은가. 고구려군은
사기가 떨어져 물러갔습니다. 사다함의 시체는 신라로 돌아왔습니다. 왕이 그를 대장군으로 추중했습니다. 죽어서 받은 벼슬, 중령, 대나무가 많은 고개, 그곳에 사다함의 무덤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령이라는 이름은 남았습니다. 사다함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화랑들의 이름도 남았습니다. 관창, 사다함, 그리고 이름 없는 수많은 화랑들. 그들은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충성 때문이었을까요? 명예 때문이었을까요? 어쩌면 그들에게는 죽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비겁하게 사는 것. 신라 사회에서 비겁한 자는 살아도 죽은 것이었습니다. 가족이 부끄러워했습니다. 부족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자손들까지 수치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죽음을. 그리고 그 죽음들이 모여서 신라는 살아남았습니다. 화랑도는 7세기 내내 존재했습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때까지 김유신도 화랑 출신이었습니다. 서기 632년 정월, 진평왕이 죽었습니다. 그는 54년을 왕으로 살았습니다. 신라 역사상 가장 오래 왕위에 있었던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딸만 둘이었습니다. 큰 딸의 이름은 덕만, 작은 딸의 이름은 천명. 진평왕이 죽기 전 왕궁에서는 조용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다음 왕이 될 것인가? 당연히 왕족 중 남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진평왕의 동생 국반의 아들 용춘과 용수를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진평왕은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큰딸 덕만을 후계자로 정했습니다. 왜였을까요? 덕만은 어릴 때부터 남달랐다고 합니다. 한 번은 당나라에서 모란꽃 그림과 씨앗을 보내왔습니다. 아름다운 그림이었지요. 진평왕이 그 그림을 보며 좋아하자 어린 덕만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꽃은 향기가 없을 것입니다. 진평왕이 놀라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그림에 벌과 나비가 없습니다. 향기가 있다면 벌과 나비를 그렸을 텐데 없다는 것은 향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씨앗을 심어 꽃을 피워보니 정말 향기가 없었습니다. 또 한 번은 겨울이었습니다. 덕만이 갑자기 영묘사라는 절 남쪽 숲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거기 가면 개구리가 많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겨울에 개구리라니.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며 가보니 정말로 개구리 수천 마리가 모여 울고 있었습니다. 덕만이 말했습니다. 저기 여근곡이라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적병이 숨어 있습니다. 개구리가 병사를 본 것입니다. 지금 토벌하십시오. 군사를 보내 여근곡을 뒤지니 정말 백제 병사 500명이 숨어서 기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잡았습니다. 진평왕은 딸의 지혜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덕만을 태자로 삼았습니다. 신라에는 태자가 아니라 태녀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632년 정월 진평왕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덕만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선덕여왕. 동아시아 역사상 최초의 여왕이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41살이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첫날 밤 선덕여왕은 월성 궁궐에 홀로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창밖으로 경주 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겠지요.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여왕이 된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여자가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물러서면 신라가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덕 여왕이 왕이 되고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백제와 고구려가 동시에 신라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신라는 사방이 적이었습니다. 여왕은 생각했습니다. 힘으로는 당장 이길 수 없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신라가 강한 나라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그녀가 시작한 것이 황룡사 구층탑이었습니다. 황룡사는 신라 최대의 사찰이었습니다. 진흥왕 때부터 지어지기 시작해서 이미 큰 절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탑을 세우려는 것이었는데 그냥 탑이 아니었습니다. 9층, 9층짜리 목탑이었습니다. 당시 삼국 중에서 그렇게 높은 탑을 가진 나라는 없었습니다. 고구려도 없었고 백제도 없었습니다. 여왕은 승려 자장법사를 불렀습니다. 자장은 당나라에 다녀온 고승이었습니다. 여왕이 물었습니다. 탑을 세우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장이 대답했습니다. 탑의 층마다 의미를 담으십시오. 첫째 층은 외국, 둘째 층은 중화, 셋째 층은 오월, 넷째 층은 탕나, 다섯째 층은 응유, 여섯째 층은 말갈, 일곱째 층은 거란, 여덟째 층은 여적, 아홉째 층은 예맥. 이 9나라가 신라의 조공을 바치는 의미로 지으십시오. 그러면 이웃 나라들이 신라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여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시작하십시오.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634년부터 643년까지 꼬박 9년이 걸렸습니다. 온 나라의 목수들이 모였습니다. 백제에서 기술자 아비지가 건너와 설계를 도왔습니다. 백제와 전쟁 중이었지만 기술에는 국경이 없었습니다. 탑이 올라갈수록 경주 백성들은 날마다 구경을 나왔습니다. 저렇게 높은 건물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석층, 넉층, 5층. 탑은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마침내 9번째 층이 완성되었습니다. 높이가 80m가 넘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아파트 25층 높이입니다. 그 시대에 그런 건물을 만든 것입니다. 탑 꼭대기에 금으로 만든 찰주를 꽂았습니다. 해가 뜨면 그 금빛이 경주 어디에서나 보였습니다. 밤에는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신라 백성들은 그 탑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구나. 우리 왕은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구나. 백제와 고구려도 그 탑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라를 얕잡아 보던 마음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선덕 여왕은 탑을 보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남자처럼 전쟁터에 나갈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싸울 수는 있다. 힘이 아니라 지혜로, 무기가 아니라 건축으로. 그 탑은 신라가 멸망할 때까지 황룡사를 지켰습니다. 400년 넘게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1238년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불타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주춧돌만 남아 있습니다. 경주 황룡사지에 가면 그 터를 볼 수 있습니다. 넓은 빈터. 거기 한때 하늘을 찌를 듯한 탑이 있었습니다. 선덕 여왕 제위 16년째 되던 해. 647년 정월이었습니다.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비담. 진골 귀족이었습니다. 그는 여왕의 신하였지만 늘 불만이 있었습니다. 여자가 왕인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는 같은 생각을 가진 귀족들을 모았습니다. 정월 어느 날 밤 경주 하늘에 별똥별이 떨어졌습니다. 큰 별이 월성 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비담이 외쳤습니다. 보시오. 별이 떨어졌소. 이것은 왕의 운명이 다했다는 뜻이오. 여주 분흥사인. 여자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소. 그 말을 듣고 몇몇 귀족들이 비담 편에 섰습니다. 반란군은 궁궐을 에워쌌습니다. 왕궁 안에서 선덕 여왕은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장군 김유신이 있었습니다. 김춘추도 있었습니다. 여왕이 물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는가? 신하들은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반란군이 궁을 포위했으니 나가 싸우기도 어렵고 안에 있자니 식량이 떨어질 것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별똥별을 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나쁜 징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김유신이 나섰습니다. 전하, 하늘의 징조는 사람이 만들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허수아비를 만들어 불을 붙여 연에 매달아 하늘에 띄우겠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떨어진 별이 다시 올라간 것으로 알 것입니다. 여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라. 그날 밤 김유신은 큰 연을 만들었습니다. 그 연에 불을 붙인 허수아비를 매달아 하늘 높이 띄웠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불빛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주 백성들이 그것을 봤습니다. 별이 다시 올라갔다. 여왕의 운명이 끝나지 않았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반란군의 사기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담은 급했습니다. 빨리 궁을 함락시켜야 했습니다. 그는 공격을 강화했습니다. 선덕 여왕은 버텼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궁 안에 식량이 떨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여왕은 담담했습니다. 신하들이 걱정하자 여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신라는 살 것이요. 그것으로 충분하오. 그런데 여왕이 정말로 죽었습니다. 647년 정월 8일 반란이 시작된 지 보름 만이었습니다. 선덕 여왕이 병으로 승하했습니다. 61살이었습니다. 재위 16년이었습니다. 여왕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를 도리천에 묻어라. 도리천. 불교에서 말하는 하늘나라였습니다. 신하들은 그게 어디인지 몰랐습니다. 일단 낭산에 묻었습니다. 여왕이 죽자 동생 1000명이 즉위했습니다. 진덕 여왕입니다. 또 여왕이었습니다. 김유신과 김춘추는 반란군을 쳤습니다. 비담과 그를 따르던 귀족 30여 명을 모두 죽였습니다. 반란은 진압되었습니다. 후에 신라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선덕 여왕이 말한 도리천이 어디인지. 그녀가 묻힌 낭산 아래에 훗날 사천왕사라는 절이 지어졌습니다. 사천왕사. 사천왕들이 지키는 절. 그 위가 바로 도리천이었습니다. 여왕은 자신이 묻힐 자리 아래에 절이 지어질 것까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덕 여왕은 죽어서도 신라를 지켰습니다. 그녀가 시작한 일들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황룡사 구층탑은 400년을 섰습니다. 분황사, 영묘사 같은 사찰들이 세워졌습니다. 첨성대도 그녀 시절에 만들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김유신과 김춘추를 길러낸 것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훗날 삼국 통일을 이룹니다. 선덕 여왕이 그 길을 닦은 것입니다. 지금도 경주 낭산에 가면 선덕 여왕릉이 있습니다. 조용한 언덕입니다. 소나무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소나무 소리가 들립니다. 1000년 전 그 여왕이 거기 누워 있습니다. 금관도 없이 화려한 부장품도 없이 그저 조용히. 하지만 그녀가 남긴 것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첨성대는 지금도 서 있습니다. 여왕이 꿈꾼 신라는 그 후 200년을 더 갔습니다. 별을 읽던 여인은 떠났지만 그 별빛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서기 642년 여름이었습니다. 그 해는 유난히 더웠다고 합니다. 경주 사람들은 밤에도 더위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뜨거운 것은 신라와 백제 사이의 긴장이었습니다. 대하성. 지금의 경남 합천입니다. 신라의 서쪽 관문이었습니다. 이 성이 무너지면 백제군이 경주까지 단숨에 들이닥칠 수 있는 중요한 곳이었지요. 그 성을 지키는 도독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품석. 김춘추의 사위였습니다.
그러니까 김춘추의 딸이 그곳에 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딸의 이름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고타소의 아내라고만 알 수 있습니다. 고타소는 김품석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김춘추의 딸은 남편을 따라 대야성에 가 있었습니다. 경주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부부는 그곳에서 나름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 백제 의자왕이 움직였습니다. 의자왕은 무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신라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640년에는 신라 성 40여 개를 빼앗았습니다. 641년에는 또 8개 성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642년 의자왕은 대야성을 노렸습니다. 백제군 대장은 윤충이었습니다. 그는 군사를 이끌고 대야성을 포위했습니다. 성 안에 있던 신라군은 1,000명 정도였습니다. 백제군은 그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김품석은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성문을 굳게 닫고 버텼습니다. 경주에 구원 요청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경주에서 군사가 오려면 시간이 걸렸습니다. 포위는 계속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성 안에 식량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군사들은 지쳐갔습니다.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야성에는 김품석의 부하 중에 거밀과 그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품석이 거밀의 아내를 탐했습니다. 기록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김품석이 그 여자를 범하려 했거나 실제로 범했을 것입니다. 거밀은 분노했습니다. 자기 상관이, 자기 주군이 아내를 욕보인 것입니다. 그는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성 안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배신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거밀은 성문을 열었습니다. 백제군이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성 안은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병사들이 쓰러졌습니다. 백성들이 도망쳤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비명이 들렸습니다. 김품석은 싸웠습니다. 하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이제 끝이라는 것을. 김춘추의 딸은 그때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마도 성주의 관사에 있었을 것입니다. 남편이 싸우러 나간 뒤 홀로 또는 아이와 함께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 칼 부딪히는 소리, 고함 소리, 점점 가까워지는 발소리. 그녀는 알았을 것입니다. 백제군이 들어왔다는 것을, 곧 이곳까지 올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경주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했을까요? 어머니를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평화롭던 지난 날들을 생각했을까요? 문이 부서졌습니다. 백제 군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김품석은 잡혔습니다. 그의 아내도 잡혔습니다. 아이들도 잡혔습니다. 윤충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두 죽여라. 김품석이 죽었습니다. 김춘추의 딸도 죽었습니다. 그들의 아이들도 죽었습니다. 대야성 안에 있던 신라 사람들 거의 모두가 죽었습니다. 그 소식이 경주에 전해진 것은 며칠 후였습니다. 전령이 달려왔습니다. 대야성이 함락되었습니다. 김품석 도독이 전사했습니다. 김춘추는 그 말을 듣고 물었습니다. 내 딸은? 내 사위는? 내 손자들은? 전령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김춘추는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김춘추는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서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선덕 여왕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슬픔을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딸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을, 손자들을 잃은 할아버지의 슬픔을. 닷새가 지나고 김춘추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무언가 단단한 것이 그 눈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여왕을 찾아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전하, 신에게 명을 내려주십시오. 고구려로 가겠습니다. 고구려와 동맹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백제를 치겠습니다. 반드시 백제를 무너뜨리겠습니다. 선덕 여왕은 김춘추를 바라보았습니다. 슬픔과 분노가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김춘추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복수만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여왕이 말했습니다. 위험한 일이요. 고구려가 우리를 받아줄지 알 수 없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야 합니다. 신라 혼자서는 백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왕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시오. 조심하시오. 김춘추는 길을 떠났습니다. 643년 봄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수행원과 함께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신라에서 고구려 수도 평양까지는 먼 길이었습니다. 한 달 가까이 걸렸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넜습니다. 김춘추는 그 길을 가며 계속 생각했을 것입니다. 딸의 얼굴을, 손자들의 웃음소리를, 그리고 백제. 언젠가 반드시 백제를.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고구려 보장왕이 김춘추를 맞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보장왕이 아니라 연개소문이 맞았습니다. 642년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일으켜 영유왕을 죽이고 보장왕을 세웠습니다. 실권은 연개소문이 쥐고 있었습니다. 연개소문은 김춘추를 보았습니다. 신라의 귀족, 왕족. 하지만 지금은 도움을 청하러 온 사람. 김춘추가 말했습니다. 백제가 우리를 칩니다. 함께 백제를 칩시다. 고구려와 신라가 손을 잡읍시다. 연개소문이 웃었습니다. 신라와 손을 잡으라고? 재미있는 제안이구려. 무엇이 우습습니까? 신라가 예전에 우리 땅을 빼앗지 않았소? 한강 유역을. 진흥왕 때 일말이요. 김춘추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551년 신라는 백제와 함께 고구려를 쳐서 한강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백제까지 배신하고 한강 하류를 차지했습니다. 연개소문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 땅을 돌려주시오. 그러면 생각해 보겠소.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동맹도 없소.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김춘추는 실패했습니다. 고구려는 신라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더 나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개소문이 김춘추를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한강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할 때까지 돌려보내지 않겠다. 김춘추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평양의 한 관사였지만 감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이 잠겼습니다. 군사들이 지켰습니다. 김춘추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양의 하늘이었습니다. 신라와 같은 하늘이었지만 그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딸의 복수도 못하고, 백제를 치지도 못하고, 여기서 죽는 것인가? 하지만 그때 한 사람이 움직였습니다. 김춘추의 친구, 김유신이었습니다. 김유신은 김춘추가 고구려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이끌고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고구려 국경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사신을 보내 말했습니다. 김춘추 공을 돌려보내시오.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요. 연개소문은 고민했습니다. 김유신은 신라 최고의 장군이었습니다. 그가 정말 전쟁을 일으키면 골치 아픈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김춘추 한 사람 때문에 신라와 전면전을 벌일 이유도 없었습니다. 연개소문은 김춘추를 풀어주었습니다. 돌아가시오. 하지만 한강을 잊지 마시오. 김춘추는 평양을 떠났습니다.
국경에서 김유신을 만났습니다. 두 친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경주로 돌아오는 길에 김춘추는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고구려는 안 된다. 백제를 치려면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하나뿐이다. 당나라. 바다 건너 중국. 천하를 통일한 대제국. 당 태종 이세민이 다스리는 나라. 김춘추는 결심했습니다. 당나라로 가자. 당나라와 손을 잡자. 당나라의 힘을 빌려 백제를 무너뜨리자. 하지만 그것은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당나라는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든 신라를 삼킬 수 있는 거대한 용이었습니다. 당나라를 끌어들이는 것은 호랑이를 피하려다 늑대를 부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김유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김춘추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당나라와 손을 잡을 생각이요? 다른 방법이 있소? 위험하오. 당나라가 백제만 치고 물러갈까요? 신라까지 차지하려 들 것이요. 알고 있어. 하지만 지금 당장 백제를 막지 못하면 신라가 먼저 망하오. 차라리 당나라와 함께 백제를 치고 나중에 당나라를 몰아낼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낫소. 김유신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내가 군사를 맡겠소. 당신은 외교를 맡으시오. 우리 둘이 함께하면 할 수 있소.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의 약속이 20년 후 삼국통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648년 김춘추는 당나라로 갔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폭풍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사히 당나라에 도착했습니다. 당 태종 이세민이 김춘추를 만났습니다. 태종은 위대한 황제였습니다. 그는 김춘추를 보고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김춘추는 똑똑했고 말을 잘했습니다. 김춘추가 말했습니다. 폐하 백제와 고구려가 신라를 압박합니다. 신라는 당나라의 충실한 번국이 되겠습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당 태종은 생각했습니다. 신라를 도와 백제와 고구려를 치면 한반도 전체를 손에 넣을 수 있다. 나쁘지 않은 거래다. 좋다. 돕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신라는 당나라의 복식을 입어야 한다. 신라의 제도도 당나라 제도를 따라야 한다. 그것은 사실상 신라를 당나라의 속국으로 만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김춘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신라-당 동맹. 이것이 훗날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칼날이 됩니다. 김춘추는 당나라에서 돌아왔습니다. 654년 선덕 여왕의 뒤를 이어 진덕 여왕이 즉위했고 654년 진덕 여왕이 죽자 김춘추가 왕이 되었습니다. 태종 무열왕. 신라 최초로 김씨가 왕이 된 것입니다. 무열왕 김춘추는 왕이 되자마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백제를 칠 준비. 그가 642년 여름 이후 14년 동안 꿈꿔온 것. 딸의 복수. 백제의 멸망. 660년 봄 드디어 그때가 왔습니다. 당나라에서 소정방이 13만 대군을 이끌고 왔습니다. 신라에서는 김유신이 5만 군사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7월 백제는 무너졌습니다. 김춘추는 백제가 멸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딸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손자들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라. 아비가 원수를 갚았다. 하지만 김춘추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14년 전에 다 흘렸으니까요. 지금 그의 눈에 있는 것은 다음 목표였습니다. 고구려. 아직 고구려가 남아 있었습니다. 660년 6월 김춘추는 병으로 죽었습니다. 백제가 멸망한 것을 보고 한 달 후였습니다. 그는 고구려의 멸망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시작한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문무왕이 이어받았습니다. 668년 고구려도 멸망했습니다. 신라는 삼국을 통일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한반도 남쪽을 통일했습니다. 김춘추가 꿈꾼 복수는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습니다. 당나라라는 거대한 적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신라는 그 후 6년 동안 당나라와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음 이야기입니다. 660년 봄 백제 사비성은 평화로웠습니다. 사비성, 지금의 부여입니다. 백강, 그러니까 금강이 흐르는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538년 성왕이 웅진에서 이곳으로 수도를 옮긴 이후 120년 동안 백제의 심장이었습니다. 그의 봄 사비성 사람들은 걱정이 없었습니다. 백제는 강했습니다. 의자왕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적어도 즉위 초반에는 그랬습니다. 642년 대하성을 빼앗았고 신라 성 40여 개를 함락시켰습니다. 신라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자왕에게는 아들이 많았습니다. 그중 맏아들이 부여융이었습니다. 용맹하고 똑똑한 태자였습니다. 백제 사람들은 부여융이 왕이 되면 백제가 더 강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궁궐안은 달랐습니다. 의자왕은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왕이 된 지 20년이 가까워지면서 그는 술을 가까이 했습니다. 궁녀들과 놀았습니다.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성충이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는 의자왕에게 간언했습니다. 전하, 신라가 당나라와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국경을 튼튼히 하시고 백성들을 사랑하십시오. 의자왕은 화를 냈습니다. 과인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 성충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또 다른 신하 흥수도 간언했습니다. 당나라 군사가 올 수 있습니다. 백강 하구를 막으십시오. 바닷길을 지키십시오. 의자왕은 흥수도 내쳤습니다. 다들 과인을 겁쟁이로 만들려 하는가. 충신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해봐야 소용없었으니까요. 간신들만 왕 곁에 남았습니다. 그들은 왕이 듣고 싶은 말만 했습니다. 전하는 위대하십니다. 백제는 강합니다. 신라 따위 두렵지 않습니다. 의자왕은 그 말들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660년 5월 당나라에서 배들이 출발했습니다. 소정방 장군이 이끄는 13만 대군이었습니다. 전함 수백 척이 바다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백제였습니다. 같은 시기 신라에서도 군사가 움직였습니다. 김유신이 5만 군사를 이끌고 북상했습니다. 하지만 사비성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자기들을 향해 2개의 칼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자왕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6월 당나라 군대가 덕적도에 도착했습니다. 소정방은 거기서 신라군을 기다렸습니다. 김유신의 군대가 합류했습니다. 그제야 백제의 급보가 들어왔습니다. 당나라 군대가 바다에서 왔습니다. 신라군이 북쪽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의자왕은 놀랐습니다. 황급히 장군들을 불렀습니다. 막아라, 막으라. 계백 장군이 나섰습니다. 신라군은 제가 막겠습니다. 의자왕이 물었습니다. 이길 수 있겠는가? 계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누군가는 가야 했습니다. 계백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다음 날 아침 계백이 무엇을 했는지는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자기 손으로 아내를 죽였습니다. 자식들도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제가 망하면 그들이 노예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차라리 깨끗하게 보내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계백은 5천 군사를 이끌고 황산벌로 향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죽음만이 보였습니다. 660년 7월 9일 황산벌. 계백의 5천과 김유신의 5만이 마주쳤습니다. 10배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계백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물러서면 사비성까지 하루 만에 뚫릴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계백은 군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 내 가족을 죽였다. 이제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오직 여러분만이 내 가족이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죽을 것이다. 하지만 백제를 위해, 사비성을 위해, 우리 뒤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하루라도 더 버티자.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다. 군사들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계백은 지형을 이용했습니다. 좁은 길목 4곳에 방어선을 쳤습니다. 신라군이 한꺼번에 몰려올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신라군이 공격했습니다. 첫 번째 방어선에서 막혔습니다. 다시 공격했습니다. 두 번째 방어선에서 막혔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유신은 놀랐습니다. 5천으로 5만을 막다니. 계백이라는 장군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백제군은 지쳐갔습니다.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화살이 떨어졌습니다. 방어선이 하나씩 무너졌습니다. 그때 신라 쪽에서 한 소년이 나섰습니다. 화랑관창이었습니다. 16살이었습니다. 그는 말을 타고 백제군 진영으로 돌진했습니다. 혼자서 수십 명을 베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잡혔습니다. 계백이 관창을 보았습니다. 어린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얼음보다 더 단단했습니다. 계백은 감탄했습니다. 어린 것이 용감하구나. 돌려보내라. 관창은 풀려나 신라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품일이 물었습니다. 왜 돌아왔느냐? 관창은 대답 대신 다시 말을 타고 백제군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백제 군사들이 놀라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관창은 다시 잡혔습니다. 계백은 이번에는 살려보낼 수 없었습니다. 관창의 목을 쳤습니다. 그 목을 말에 묶어 신라 진영으로 보냈습니다. 품일은 아들의 목을 받아 안았습니다. 눈이 아직 떠 있었습니다. 품일이 손으로 그 눈을 감겨주었습니다. 잘했다. 그 모습을 본 신라군 5만이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돌격했습니다. 이번에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졌습니다. 계백도 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혼자서 수백 명과 싸웠습니다. 온몸에 화살을 맞았습니다. 칼에 베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신라 군사 하나가 뒤에서 창으로 찔렀습니다. 계백이 비틀거렸습니다. 그제야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땅에 손을 짚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남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비성이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그가 지키려 했던 곳,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곳. 미안하다. 못 막았다. 계백이 쓰러졌습니다. 5천 군사도 모두 죽었습니다. 한 명도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황산벌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신라군은 승리했지만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계백과 그의 군사들이 너무 용감했습니다. 김유신은 계백의 시신을 찾아 장사를 지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저런 장군을 적으로 만난 것이 백제의 불행이었다. 황산벌 전투는 끝났습니다. 이제 사비성으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7월 12일 소정방의 당나라 군대가 백강 하구에 도착했습니다. 백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흥수가 경고했던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당나라 군대는 강을 거슬러 올라왔습니다. 백제군이 막으려 했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당나라는 너무 강했습니다. 7월 13일 사비성이 포위되었습니다. 북쪽에서 신라군 5만이, 서쪽에서 당나라군 13만이 성을 에워쌌습니다. 성 안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백성들은 어디로 도망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군사들은 싸워야 할지 항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의자왕은 궁궐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무너질 수 있단 말인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백제는 강했는데 태자 부여융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싸워야 합니다. 아직 군사가 남아 있습니다. 의자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모릅니다. 하지만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다른 신하가 들어왔습니다. 전하, 성충이 옥에서 글을 보냈습니다. 성충. 의자왕이 옥에 가둔 신하였습니다. 그는 옥에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왕에게 글을 보낸 것입니다.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신이 일찍이 말씀드렸습니다. 조심하시라고. 하지만 전하께서는 듣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다만 부디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왕조는 망해도 백성은 살아야 합니다. 의자왕은 그 글을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7월 18일 아침 소정방이 사신을 보내 항복을 권유했습니다. 더 이상 버티지 마십시오. 항복하십시오. 의자왕은 회의를 열었습니다. 신하들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어떤 이는 끝까지 싸우자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항복하자고 했습니다. 부여융이 말했습니다. 항복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죽겠습니다. 하지만 의자왕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백성들이 죽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항복하겠다. 부여융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의자왕은 왕관을 벗었습니다. 항복 사절을 보냈습니다. 소정방은 의자왕과 태자 부여융, 그리고 왕족들을 당나라로 데려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사비성 백성들은 거리에 나와 울었습니다. 왕이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678년 백제가 건국된 이래 660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백제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부소산성에 있던 궁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낙화암이라는 바위가 있습니다. 그 바위에서 뛰어내렸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삼천 궁녀가 백마강에 몸을 던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3,000명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수십 명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이 절망 속에서 죽음을 택한 것은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의자왕은 당나라로 끌려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부여융도 당나라에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백제 왕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백제 사람들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복신과 도침이라는 장군이 부여풍을 왕으로 세우고 백제 부흥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3년을 더 싸웠습니다. 일본에서도 백제를 도우려 군대를 보냈습니다. 663년 백강 전투에서 일본 수군과 백제 부흥군이 당나라 수군과 맞섰습니다. 하지만 졌습니다. 백제 부흥 운동은 실패했습니다. 백제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백제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신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땅에서 백제의 문화를 이어갔습니다. 일본 나라와 교토에 가면 지금도 백제 절이 있습니다. 호류지. 백제 장인들이 지은 절입니다. 그 절의 기둥과 기와 속에 백제가 숨쉬고 있습니다.
부여에 가면 지금도 백제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림사지 5층 석탑, 부소산성, 왕릉원, 그리고 낙화암. 660년 7월 18일 백제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백제가 남긴 것들은 지금도 여기 있습니다. 고구려, 삼국 중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가장 넓은 땅을 가졌고 가장 많은 군사를 거느렸습니다. 한때는 수나라 100만 대군을 물리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구려도 백제가 망한 지 8년 후에 사라졌습니다. 668년의 일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한 남자에서 시작됩니다. 연개소문. 어떤 이는 그를 영웅이라 불렀고 어떤 이는 역적이라 불렀습니다. 연개소문의 아버지는 연태조였습니다. 고구려 서부 대인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국방장관 같은 자리였지요. 연개소문은 어릴 때부터 남달랐다고 합니다. 힘이 세고 말을 잘 탔습니다. 칼도 잘 썼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야심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연태조가 죽자 연개소문이 그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때가 631년쯤이었습니다. 고구려 왕은 영유왕이었습니다. 영유왕은 온건한 왕이었습니다. 당나라와 사이좋게 지내려 했습니다. 전쟁보다는 평화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연개소문은 달랐습니다. 그는 당나라를 믿지 않았습니다. 당나라가 언젠가 고구려를 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천리장성을 쌓자고 했습니다. 군사를 더 모으자고 했습니다. 영유왕은 반대했습니다. 너무 강경하다. 당나라를 자극하지 말자. 연개소문은 답답했습니다. 왕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642년 10월 평양성에서 큰 연회가 열렸습니다. 영유왕이 신하들을 불러 모은 자리였습니다. 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대대로 대신들, 장군들. 연회가 무르익을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연개소문의 군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칼을 뽑았습니다. 귀족들은 놀라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연개소문의 군사들이 문을 막았습니다. 그날 밤 100여 명의 귀족이 죽었습니다. 영유왕을 지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피가 궁궐마루를 적셨습니다. 연개소문은 영유왕을 찾아갔습니다. 왕은 떨고 있었습니다. 왕께서는 나라를 잘못 이끌고 계십니다. 물러나십시오. 과인은 왕이다. 감히 누가? 연개소문은 칼을 뽑았습니다. 영유왕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연개소문은 새 왕을 세웠습니다. 영유왕의 조카였던 보장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권력자는 보장왕이 아니라 연개소문이라는 것을. 연개소문은 스스로를 대망리지라 불렀습니다. 최고 권력자라는 뜻이었습니다. 모든 권력을 손에 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비난했습니다. 왕을 죽이고 권력을 빼앗은 역적이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를 지지했습니다. 강한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라고. 연개소문은 당나라와 맞섰습니다. 645년당 태종 이세민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를 쳤습니다. 하지만 연개소문은 막아냈습니다. 안시성 전투에서 당나라를 물리쳤습니다. 당태종은 눈에 화살을 맞고 물러났습니다. 647년에도 당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연개소문은 또 막아냈습니다. 648년에도 649년에도 막아냈습니다. 연개소문은 20년 넘게 고구려를 지켰습니다. 그는 늙어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했습니다. 당나라도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666년 연개소문이 죽었습니다. 병으로 죽었습니다. 고구려는 최강의 지도자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고구려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연개 소문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습니다. 맏아들 남생, 둘째 남건, 셋째 남산이었습니다. 연개 소문은 죽기 전에 맏아들 남생에게 대망리지 자리를 물려주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맏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잇는 것은. 하지만 남건과 남산은 불만이었습니다. 왜 형만 모든 것을 가지는가? 우리도 권력을 나눠 가져야 하지 않는가? 남생은 국내성에 있었습니다. 지금의 중국 지안입니다. 고구려의 예수도였습니다. 그곳을 지키는 것이 그의 임무였습니다. 남건과 남산은 평양에 있었습니다. 보장왕 옆에서 조정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점점 형 남생이 거슬렸습니다. 아버지의 권력을 물려받았다고 잘난 척한다고 생각했습니다. 666년 겨울 남건과 남산은 음모를 꾸몄습니다. 형을 제거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보장왕에게 말했습니다. 남생이 역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반란을 일으키려 합니다. 보장왕은 약한 왕이었습니다. 연개 소문 시절부터 그저 허수아비였습니다. 남건과 남산의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는 척했습니다. 어차피 권력은 그들에게 있었으니까요. 남생을 체포하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군사들이 국내성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남생은 미리 눈치챘습니다. 첩자가 평양에서 급히 달려와 알려준 것입니다. 동생들이 형님을 죽이려 합니다. 남생은 분노했습니다. 동생들이 자기를 배신한 것입니다. 형제가 서로 칼을 겨누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남생 혼자서는 동생들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평양에 있는 조정의 힘이 훨씬 컸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남생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당나라였습니다. 667년 봄 남생은 아들 헌성을 당나라로 보냈습니다. 항복 문서를 들고 당나라 고종 황제에게 말했습니다. 고구려가 분열했습니다. 제 동생들이 역모를 일으켰습니다. 부디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 대가로 고구려를 바치겠습니다. 당 고종은 기뻐했습니다. 기회였습니다. 고구려는 연개 소문이 죽은 뒤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내부에서 분열까지 일어났습니다. 지금 치면 고구려를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당 고종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적으로 하여금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를 치게 하라. 이적. 당나라 최고의 장군이었습니다. 그가 수만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신라에도 요청이 갔습니다. 문무왕이 군사를 보냈습니다. 김인문이 이끄는 신라군이 북상했습니다. 고구려는 사방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북쪽에서 당나라, 남쪽에서 신라, 그리고 내부에서는 형제끼리 싸웠습니다. 남건과 남산은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아버지 연개 소문 같은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형 남생이 당나라 편에 서서 길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한 성씩 함락되었습니다. 고구려 영토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668년 9월 당나라군과 신라군이 평양성을 포위했습니다. 고구려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668년 9월 21일 평양성은 포위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성 안의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군사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렸습니다. 남건과 남산은 성벽 위에서 적군을 바라보았습니다. 당나라 깃발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신라 깃발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형 남생이 서 있었습니다. 당나라 장수 옷을 입고 고구려를 치는 편에 서서 남산이 중얼거렸습니다. 형님을, 우리가 형님을 저렇게 만들었다. 남건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성 안에서는 항복하자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백성들이 굶어 죽는다. 왕이라도 살려야 한다. 보장왕은 두려워했습니다. 백제 의자왕처럼 당나라로 끌려가게 될까봐.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9월 21일 밤 평양성 안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마지막 회의였습니다. 한 신하가 말했습니다. 항복합시다. 더 이상은 무의미합니다. 또 다른 신하가 반대했습니다. 끝까지 싸웁시다. 우리는 고구려 사람입니다. 고구려는 700년을 이어온 나라입니다. 이렇게 무너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싸워봐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식량도 없고 군사도 지쳤습니다. 보장왕이 입을 열었습니다. 짐이 항복하겠소. 신하들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양성 문이 열렸습니다. 보장왕이 나왔습니다. 남건과 남산도 따라 나왔습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나라 장수 이적이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승자의 눈으로 고구려 왕 보장은 항복한다. 그 말과 함께 고구려는 멸망했습니다. 기원전 37년 주몽이 세운 나라, 705년을 이어온 나라, 광개토대왕이 만주를 정복했던 나라, 을지문덕이 수나라를 물리쳤던 나라, 연개소문이 당나라를 막아냈던 나라, 그 나라가 사라진 것입니다. 보장왕과 왕족들은 당나라로 끌려갔습니다. 남건과 남산도 함께 끌려갔습니다. 남생은 형제를 보았습니다. 동생들도 형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평양성 백성들은 거리에 나와 울었습니다. 고구려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700년 역사가 끝나는 순간을 목격한 것입니다. 당나라는 고구려 땅을 차지했습니다. 평양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했습니다. 고구려 유민들을 당나라 각지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고구려를 완전히 없애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고구려 사람들은 저항했습니다. 건모잠이라는 장군이 부흥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안승이라는 왕족을 왕으로 세우고 고구려를 되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고구려 유민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어떤 이는 신라로 갔습니다. 어떤 이는 말갈족에게로 갔습니다. 어떤 이는 당나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훗날 발해를 세웁니다. 대조영이라는 사람이 698년 발해를 건국하는데 그가 바로 고구려 유민이었습니다. 고구려의 피가 이어진 것입니다. 평양성은 텅 비었습니다. 한때 수십만이 살던 대도시였습니다. 이제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바람만 불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가 남긴 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광개토대 왕릉비는 지금도 중국 지안에 서 있습니다. 고구려 고분벽화는 지금도 그 색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평양 인근의 고분들, 안악 삼호분, 무용총, 각저총. 그 벽화 속에서 고구려 사람들이 춤추고 있습니다. 백제는 660년에 사라졌습니다. 고구려는 668년에 사라졌습니다. 신라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통일이었을까요? 고구려 땅 대부분은 당나라가 차지했습니다. 신라가 차지한 것은 대동강 이남뿐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삼국 통일이 아니라 신라의 영토 확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라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겼다고. 당나라를 끌어들였지만 결국 우리가 살아남았다고. 문무왕은 그 후 당나라와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당나라를 한반도에서 몰아내기 위해 나당 전쟁이라 불리는 전쟁이었습니다. 6년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676년 마침내 당나라를 몰아냈습니다. 대동강 이남은 완전히 신라 땅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일신라라고 부릅니다.
백제도 없습니다. 고구려도 없습니다. 이제 한반도 남쪽에는 신라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라가 200년을 더 갑니다.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황금의 시대가 옵니다. 681년 여름, 문무왕이 죽었습니다. 그의 나이 61살이었습니다. 재위 21년이었습니다. 문무왕. 그는 아버지 무열왕 김춘추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660년 백제를 멸했고 668년 고구려를 멸했습니다. 그리고 670년부터 676년까지 6년 동안 당나라와 싸워 대동강 이남을 완전히 신라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삼국을 통일한 왕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삼국을 통합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을 때는 쓸쓸했습니다. 문무왕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를 화장하라. 그리고 동해 바다에 뿌려라. 내가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 신하들은 놀랐습니다. 왕을 화장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왕은 크고 화려한 무덤에 묻히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문무왕은 화장을 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문무왕은 일생을 전쟁으로 보냈습니다. 백제와 싸웠고 고구려와 싸웠고 당나라와 싸웠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의 명령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편히 쉴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죽은 자들이 자기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무덤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부장품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다가 되고 싶었습니다.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아들 신문왕은 아버지의 유언을 따랐습니다. 문무왕을 화장했습니다. 뼈를 주워 동해 바다로 가져갔습니다. 경주에서 동쪽으로 한참을 가면 바다가 나옵니다. 지금의 경주 가문사 앞바다입니다. 거기 작은 바위섬이 하나 있습니다. 대왕암이라 부릅니다. 신문왕은 그 바위 위에 아버지의 뼈를 뿌렸습니다. 파도가 뼈를 가져갔습니다. 바다로 흩어졌습니다. 문무왕은 바다가 되었습니다. 신문왕은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제 편히 쉴 수 있을까? 아니면 정말로 용이 되어 저 바다 어딘가에 계실까? 신문왕은 그 바위섬 근처에 절을 지었습니다. 가문사였습니다. 아버지를 위한 절이었습니다. 그 절의 마루 밑에는 통로가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용이 되신 아버지가 그 통로를 통해 절로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가문사는 지금 터만 남아 있습니다. 동서 3층 석탑 2개가 서 있습니다. 그 탑 사이로 바다가 보입니다. 대왕암도 보입니다. 문무왕은 지금도 그곳에 있습니다. 바다가 되어, 파도가 되어, 바람이 되어, 통일을 이룬 왕치고는 쓸쓸한 마지막이었습니다. 화려한 무덤도 없고 금관도 없었습니다. 그저 바다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그가 원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죽어서도 계속 나라를 지키는 것. 그것이 전쟁으로 일생을 보낸 왕의 마지막 의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신문왕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귀족들의 권력을 줄이고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구주 오소경 제도를 완성했습니다. 신라 전국을 9개 주로 나누고 5개의 작은 수도를 만든 것입니다. 신문왕은 또한 노급을 폐지했습니다. 노급이란 귀족들에게 준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나는 세금을 귀족들이 가져갔습니다. 신문왕은 그것을 없앴습니다. 대신 관료전을 주었습니다. 벼슬에 따라 곡식을 나눠준 것입니다. 이것은 귀족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하지만 신문왕은 강력했습니다. 아버지처럼, 할아버지처럼. 신문왕 때 만파식적이라는 피리가 만들어졌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대나무가 떠올랐는데 그것으로 피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피리를 불면 적병이 물러가고 병이 낫고 가뭄에 비가 오고 장마가 그친다고 했습니다. 만파식적. 만 가지 파도를 쉬게 하는 피리. 그것은 문무왕을 상징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다가 된 왕. 용이 된 왕. 피리 소리로 나라를 지키는 왕. 그 피리가 정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라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문무왕이 여전히 나라를 지키고 있다고. 바다 어딘가에서 8세기 신라는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경덕왕 때였습니다. 742년부터 765년까지 23년간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그의 시대에 신라는 가장 화려했습니다. 석굴암이 완성된 것도 이때였습니다. 751년 김대성이라는 사람이 짓기 시작해서 774년에 완성되었습니다. 토암산 중턱 화강암을 깎아 만든 석굴. 그 안에 앉아있는 본존 불상. 그 부처는 동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해가 뜨는 방향입니다. 석굴 입구로 해가 들어오면 부처의 얼굴을 비춥니다. 그때 부처는 미소 짓습니다. 1000년 넘게 같은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석굴암을 만든 기술은 놀라웠습니다. 돌을 쌓아 올려 둥근 천장을 만들었습니다. 이음새가 완벽해서 빗물이 새지 않았습니다. 습도 조절도 저절로 되었습니다. 현대 과학자들도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불국사도 같은 시기에 완성되었습니다. 김대성이 석굴암과 함께 지은 절이었습니다. 삼국유사는 이렇게 전합니다. 김대성이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굴암을,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다고. 불국사 청운교와 백운교. 속세에서 극락으로 가는 계단입니다. 33계단. 돌로 만든 다리입니다. 그 계단을 오르면 극락의 세계, 불국토에 이른다고 믿었습니다. 다보탑과 석가탑. 두 탑이 마주 서 있습니다. 다보탑은 복잡하고 화려합니다. 석가탑은 단순하고 절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화려함의 극치, 하나는 간결함의 극치입니다. 석가탑에서 1966년 무구정광대다라니 경이 발견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입니다. 751년 탑을 쌓을 때 넣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1000년 넘게 그 안에 있었습니다. 경주는 이 시기에 가장 번영했습니다. 인구가 몇십만에 달했다고 합니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대도시였습니다. 금성 또는 서라벌이라 불렀습니다. 경주에는 기와집이 즐비했습니다. 서라벌엔 기와집이 많아 비올 때 개도 기와를 물고 다닌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과장이겠지만 그만큼 부유했다는 뜻입니다. 귀족들은 사치스러웠습니다. 비단옷을 입었고 금은 장신구를 걸었습니다. 연회를 열어 놀았습니다. 안압지, 지금은 월지라 부르는 연못에서 배를 띄우고 잔치를 했습니다. 월지는 왕실의 정원이었습니다. 인공으로 만든 연못이었는데 그 안에 섬을 만들고 누각을 지었습니다. 밤이 되면 등불을 밝혔습니다. 달이 연못에 비쳤습니다. 그래서 월지, 달의 연못이라 불렀습니다. 발굴 조사를 했을 때 월지 바닥에서 수많은 유물이 나왔습니다. 토기, 기와, 금동 불상, 주사위, 나무배. 연회 때 사용하던 것들이었습니다. 실수로 떨어뜨린 것도 있고 일부러 연못에 던진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유물들을 보면 당시 신라 사람들의 삶이 보입니다. 귀족들은 어떤 그릇을 썼는지, 무슨 놀이를 했는지, 어떤 술을 마셨는지.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가난했습니다. 세금이 무거웠습니다. 토지는 귀족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평민들은 소작농이 되거나 품팔이를 하며 살았습니다. 신분제도는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골품제, 뼈의 등급으로 사람을 나눈 제도였습니다. 성골, 진골,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성골은 왕족 중의 왕족이었습니다.
진성여왕 이후 성골은 사라졌습니다. 진골은 왕이 될 수 있는 최고 귀족이었습니다. 육두품은 높은 벼슬까지 오를 수 있었지만 왕은 될 수 없었습니다. 최치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육두품 출신이었습니다. 어릴 때 당나라로 유학을 갔습니다. 당나라에서 과거에 합격했습니다. 벼슬도 했습니다. 글을 너무 잘 써서 당나라 사람들도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신라로 돌아왔을 때 그를 기다린 것은 벽이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육두품은 육두품이었습니다. 높은 벼슬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진골 귀족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치원은 실망했습니다. 개혁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시무 10조. 나라를 바로잡기 위한 10가지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진골 귀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최치원은 관직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야산 해인사로 갔습니다. 거기서 글을 쓰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그의 글은 남아 있습니다. 개원필경집. 하지만 그가 꿈꾼 세상은 오지 않았습니다. 8세기 말부터 신라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왕위 다툼이 심해졌습니다. 780년 해공왕이 살해당했습니다. 그 후 96년 동안 20명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평균 5년도 안 되는 재위 기간이었습니다. 왕들은 암살당하거나 쫓겨났습니다. 귀족들은 서로 싸웠습니다. 왕권은 약해졌습니다. 지방에서는 호족들이 힘을 키웠습니다. 중앙정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황금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828년 장보고라는 사람이 완도에 청해진을 세웠습니다. 장보고는 누구였을까요? 그는 신라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분은 낮았습니다. 아마도 육두품이나 그보다 낮았을 것입니다. 신라에서는 높은 벼슬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나라로 건너갔습니다. 당나라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무예가 뛰어나 장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출세했습니다. 신라에서는 할 수 없었던 것을 당나라에서 이룬 것입니다. 하지만 당나라에서 장보고는 끔찍한 것을 보았습니다. 신라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가고 있었습니다. 해적들이 신라 해안을 습격해서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들을 당나라에 팔았습니다. 신라 사람들은 노예 시장에서 팔려갔습니다. 장보고는 분노했습니다. 같은 신라 사람들이 짐승처럼 팔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것을 막아야겠다고. 그는 신라로 돌아왔습니다. 왕을 만나 청했습니다. 군사 10,000명을 주십시오. 해적을 소탕하겠습니다. 흥덕왕은 허락했습니다. 신라는 당시 해적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장보고가 나서서 해결해 준다면 좋은 일이었습니다. 장보고는 완도로 갔습니다. 전남 완도 섬이었습니다. 하지만 위치가 좋았습니다. 서해와 남해가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당나라로 가는 길목이었습니다. 일본으로 가는 길목이기도 했습니다. 장보고는 그곳에 청해진을 세웠습니다. 군사 10,000명을 훈련시켰습니다. 전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해적들을 소탕했습니다. 신라 사람을 잡아가려는 배를 공격했습니다. 노예 무역선을 납포했습니다. 몇 년 지나지 않아 해적은 사라졌습니다. 신라 사람을 노예로 파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장보고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역을 시작했습니다. 청해진이 동아시아 무역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신라에서 당나라로 가는 배는 청해진을 거쳤습니다. 일본에서 당나라로 가는 배도 청해진을 거쳤습니다. 장보고는 중개 무역을 했습니다.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당나라에도 장보고의 무역 기지가 있었습니다. 산둥반도 적산 법화원이었습니다. 신라 상인들이 그곳에 모여 살았습니다. 장보고는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일본에도 장보고의 영향력이 미쳤습니다.
일본 승려들이 당나라로 유학 갈 때 장보고의 배를 탔습니다. 앤닌이라는 일본 승려는 장보고의 도움으로 당나라에 갔다가 9년 후 그가 쓴 일기에 장보고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장보고는 바다의 왕이었습니다. 동중국해, 황해, 남해를 장악했습니다. 신라 조정도 그를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보고는 정치에 개입했습니다. 839년 민해왕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김우징이라는 귀족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장보고는 군사를 이끌고 경주로 갔습니다. 김우징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새 왕을 세웠습니다. 신무왕이었습니다. 장보고가 왕을 세운 것입니다. 신무왕은 장보고에게 감사했습니다. 높은 벼슬을 주었습니다. 진해장군이라는 칭호를 주었습니다. 장보고의 권력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장보고는 더 높이 오르려 했습니다. 그는 딸을 신무왕의 아들, 그러니까 훗날 문성왕이 되는 사람에게 시집 보내려 했습니다. 왕의 장인이 되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진골 귀족들이 반대했습니다. 장보고는 신분이 낮다. 그의 딸이 어떻게 왕비가 되느냐. 문성왕도 거부했습니다. 장보고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자기가 왕을 세워줬는데 이렇게 배신하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완도로 돌아갔습니다. 진골 귀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장보고가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올까봐. 그는 바다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군사도 많았습니다.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었습니다. 846년 자객이 완도로 갔습니다. 조정에서 보낸 자객이었습니다. 염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보고의 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정에서 그를 매수했습니다. 어느 날 염장이 장보고를 칼로 찔렀습니다. 장보고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바다의 왕이 암살당한 것입니다. 청해진은 곧 폐쇄되었습니다. 군사들은 해산되었습니다. 동아시아 무역의 중심지였던 완도는 조용한 섬으로 돌아갔습니다. 장보고가 죽은 후 신라의 해상권은 약해졌습니다. 다시 해적이 나타났습니다. 신라는 바다를 지킬 힘이 없었습니다. 완도에 가면 지금도 청해진 터가 있습니다. 넓은 평지입니다. 한때 10,000명의 군사가 훈련하던 곳입니다. 수백 척의 배가 정박했던 항구입니다. 지금은 풀만 자라고 있습니다. 장보고 동상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신라가 낳은 가장 위대한 해상 무역가였습니다. 하지만 신라는 그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신분 때문에. 골품제. 그 벽은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벽이 결국 신라를 무너뜨렸습니다. 9세기 말 신라는 더 이상 나라를 지탱할 수 없었습니다. 지방에서 호족들이 독립했습니다. 견훤이 후백제를 세웠습니다. 궁예가 후고구려를 세웠습니다. 다시 삼국시대가 온 것입니다. 후삼국시대였습니다. 신라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경주 주변만 겨우 지배했습니다. 천년 왕국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9세기 말 신라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경주 거리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화려했던 기와집들이 낡아갔습니다. 상인들이 떠났습니다. 시장은 한산했습니다. 왕궁에서 나오는 명령은 경주 밖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방에서는 호족들이 힘을 키웠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성주 장군이라 불렀습니다. 자기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금을 걷었습니다. 작은 왕처럼 행동했습니다. 경주의 왕은 그들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군사도 없었고 돈도 없었습니다. 왕이라는 이름만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892년 견훤이라는 사람이 무진주, 지금의 광주에서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후백제 왕이라 선포했습니다. 백제가 무너진 지 230년이 지났다.
나는 백제를 다시 일으킬 것이다. 견훤은 신라를 적으로 여겼습니다. 신라가 백제를 멸망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원한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같은 시기 북쪽에서는 궁예가 세력을 키웠습니다. 그는 신라 왕족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어릴 때 궁궐에서 쫓겨나 절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는 신라를 증오했습니다. 자기를 버린 나라였으니까요. 궁예는 901년 후고 구려를 세웠습니다. 나중에 나라 이름을 마진 또 태봉으로 바꿨습니다. 그도 신라를 적으로 여겼습니다. 신라는 사방이 적이었습니다. 서쪽의 후백제, 북쪽의 태봉, 신라는 경주 주변만 겨우 지배했습니다. 천년을 이어온 나라가 이렇게 작아진 것입니다. 경주 왕궁에서는 왕이 자주 바뀌었습니다. 진성여왕, 효공왕, 신덕왕, 경명왕, 경혜왕. 왕들은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권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너지는 배에서 키를 잡고 있는 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927년 가을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견훤이 경주를 쳤습니다. 후백제 군대가 경주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신라군은 막지 못했습니다. 견훤의 군사들이 왕궁으로 들어왔습니다. 경혜왕은 포석정에 있었습니다. 포석정, 경주 남산 기슭에 있는 정자였습니다. 구불구불한 물길이 돌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 물길에 술잔을 띄워 놀던 곳이었습니다. 경혜왕은 그곳에서 연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는데도 그는 놀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끝이라는 것을. 그래서 마지막으로 즐기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견훤의 군사들이 포석정을 습격했습니다. 경혜왕은 붙잡혔습니다. 견훤이 경혜왕 앞에 섰습니다. 신라 왕이시군요. 백제를 멸망시킨 나라의 왕. 경혜왕은 떨고 있었습니다. 견훤은 칼을 뽑았습니다. 경혜왕을 죽였습니다. 왕비도 욕보였습니다. 신하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견훤은 새 왕을 세웠습니다. 경순왕이었습니다. 경혜왕의 사촌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왕은 견훤이 세운 꼭두각시라는 것을. 견훤은 경주를 떠났습니다. 약탈한 보물을 가지고 전주로 돌아갔습니다. 경주에는 경순왕이 남았습니다. 경순왕은 왕이 되었지만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폐허가 된 궁궐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하도 별로 없었습니다. 군사도 거의 없었습니다. 백성들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신라는 끝났다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끝까지 버텨야 하는가? 아니면 항복해야 하는가? 경순왕이 즉위하고 8년이 지났습니다. 935년이었습니다. 그 사이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궁예가 세운 태봉은 무너졌습니다. 918년 왕건이라는 장군이 궁예를 몰아내고 왕이 되었습니다. 나라 이름을 고려라 했습니다. 왕건은 궁예와 달랐습니다. 관대했습니다. 호족들을 회유했습니다. 결혼 정책을 썼습니다. 각지 호족의 딸들과 혼인을 맺었습니다. 왕후가 29명이었다고 합니다.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왕건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영토가 넓어졌습니다. 후백제와 여러 번 싸웠습니다.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했습니다. 신라는 그 싸움을 옆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편도 들 수 없었습니다. 힘이 없었으니까요. 왕건은 신라의 우호적이었습니다. 신라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물을 보냈습니다. 곡식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경주가 흉년이 들었을 때였습니다. 왕건은 신라 왕족을 존중했습니다. 왕건의 할머니가 신라 왕족 출신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왕건은 신라에 대한 예의가 있었습니다. 935년 여름 경순왕은 회의를 열었습니다.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충신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경순왕이 말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소.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소. 이대로 가면 모두 죽을 것이오. 고려에 항복하려 하오. 신하들의 반응은 갈렸습니다. 어떤 신하가 말했습니다. 전하, 신라는 천년을 이어온 나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경순왕이 대답했습니다. 무엇으로 싸우겠소? 군사도 없고 식량도 없소. 백성들만 더 고통받을 뿐이요. 김봉휴라는 신하가 나섰습니다. 그는 강경파였습니다.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항복은 치욕입니다. 경순왕은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대의 충성은 안다. 하지만 왕의 의무는 백성을 지키는 것이요. 명예를 지키려다 백성을 죽게 할 수는 없소. 김봉휴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경순왕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경순왕은 왕건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신라가 고려에 귀순하고자 합니다. 왕건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신라는 비록 약해졌지만 여전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천년 왕국이었습니다.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됐습니다. 왕건이 답했습니다. 경순왕을 정승공으로 삼겠습니다. 경주 일대는 여전히 경순왕이 다스리십시오. 신라 왕족은 모두 보호하겠습니다. 경순왕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935년 11월 경순왕은 경주를 떠났습니다. 왕관을 벗었습니다. 왕복을 벗었습니다. 평복을 입었습니다. 그는 신하 몇 명과 함께 개경으로 향했습니다. 개경, 지금의 개성입니다. 고려의 수도였습니다. 경주 백성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마지막 왕이 떠나는 모습을 보려고. 어떤 이는 울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저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경순왕도 울었을 것입니다. 천년을 이어온 나라를 자기 대에서 끝낸 왕. 항복한 왕. 그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김봉휴는 경순왕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개골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의 경주 금오산입니다. 산속에서 죽었습니다. 끝까지 항복을 거부한 것입니다. 경순왕이 개경에 도착했습니다. 왕건이 직접 나와 맞이했습니다. 예를 갖췄습니다. 경순왕을 정승공으로 삼았습니다. 신라 왕족들에게 벼슬을 주었습니다. 경주 김씨로 성을 하사했습니다. 경순왕은 왕건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왕건의 사위가 된 것입니다. 명예롭게 대우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경순왕을 행복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는 매일 남쪽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경주가 있는 방향을. 그리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한 선택이 옳았을까? 항복이 정말 백성을 위한 것이었을까? 신라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기원전 57년 박혁거세가 왕이 된 이후 992년 56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1000년 가까운 세월이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신라는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고구려, 백제와 싸웠습니다. 화랑들이 죽었습니다. 여왕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삼국을 통일했습니다. 당나라와 싸워 이겼습니다. 황금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경순왕은 고려에서 978년까지 살았습니다. 43년을 더 살았습니다. 왕이 아닌 사람으로. 그는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경주 김씨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경주 김씨들은 그를 시조로 모십니다. 경순왕이 죽을 때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안도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가 항복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이라는 것.
경주는 전쟁터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 어쩌면 그것이 경순왕이 내린 최선의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비겁한 선택이 아니라 용기 있는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경주는 고려 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주는 여전히 경주였습니다. 신라의 도읍이었던 곳, 1000년 동안 왕들이 살던 곳, 고분들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첨성대도 남았습니다. 황룡사터도 남았습니다. 석굴암도 불국사도 남았습니다. 왕은 사라졌지만 왕이 남긴 것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경주에 가면 그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릉원의 고분들. 그 안에 1500년 전 왕들이 누워 있습니다. 금관을 쓴 채로. 첨성대는 지금도 서 있습니다. 신라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입니다. 1400년을 견뎌왔습니다. 돌로 쌓은 탑. 별을 보던 곳. 석굴암 본존불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습니다. 동해를 바라보며 해가 뜰 때마다 그 빛을 받으며 1200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불국사 석가탑과 다보탑은 마주 서 있습니다. 1200년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서 있을 것입니다. 대왕암에는 파도가 칩니다. 문무왕이 바다가 된 곳,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던 왕. 그는 아직도 그곳에 있을까요? 파도 소리로. 신라는 사라졌지만 신라가 남긴 것들은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밤에 경주를 걸으면 신기한 기분이 듭니다. 이 길을 1000년 전 사람들도 걸었구나. 이 하늘을 그들도 바라봤구나. 이 바람을 그들도 느꼈구나. 박혁거세가 아래서 깨어났다는 나정 우물은 아직도 있습니다. 물이 고여 있습니다. 1000년 전의 물은 아니지만 같은 자리의 물입니다. 김유신의 무덤도 있습니다. 삼국을 통일한 장군의 무덤. 초라하지 않고 거대하지도 않은 무덤. 선덕 여왕의 능은 낭산에 있습니다. 소나무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조용합니다. 별을 읽던 여왕이 거기 잠들어 있습니다. 1000년이라는 시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 긴 시간을. 그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죽었을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었을까? 우리가 아는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왕들의 이야기, 장군들의 이야기,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 하지만 이름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들에서 농사짓던 백성들, 대장간에서 칼을 만들던 장인들, 절에서 불경을 베끼던 승려들, 시장에서 물건을 팔던 상인들. 그들도 살았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늙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없었다면 신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신라는 왕들만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나라였습니다. 1000년이 흘렀습니다. 신라가 사라진 지 1100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신라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경주에 가면 느낄 수 있습니다. 1000년 전의 숨결을, 1000년 전의 꿈을, 1000년 전의 희망과 절망을. 그것들이 아직도 그곳에 있습니다. 돌에 새겨져, 흙에 묻혀, 바람에 실려. 오늘 밤 우리는 1000년의 시간을 걸었습니다. 박혁거세의 탄생부터 경순왕의 항복까지, 신라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신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라가 남긴 것들이 아직 여기 있는 한.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석굴암 부처가 다시 미소 지을 것입니다. 첨성대는 여전히 하늘을 향해 서 있을 것입니다. 대왕암에는 파도가 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1000년 전 이 땅에 신라라는 나라가 있었다는 것을. 경주의 밤은 깊어갑니다. 대릉원 고분들 위로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1000년 전에도 저 별들은 저렇게 빛났을 것입니다. 1000년 후에도 저 별들은 저렇게 빛날 것입니다. 왕조는 사라지지만 별은 남습니다.
이야기는 끝나지만 기억은 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